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주의 역사와 또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잠깐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항해 시대 이후로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이 식민지를 건설을 했던 것을 보면 유럽 밖에 그런 지역 또는 국가에 식민지를 건설한 것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대만과 같이 아시아 권역 내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의 이주는 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본인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으로 진출한 것과 함께 또한 한국인, 대만인이 또 일본으로 이주 노동 또는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진입한 것, 그러한 특징이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의 식민주의는 유럽 밖으로의 하나의 이주였다면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내에서의 이주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유럽인이 아시아, 아프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건설할 때는 백인과 다른 그런 인종들을 지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종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발전시켜야 했던 것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같은 아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인종주의를 내세울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일본은 대동아 공동체 또는 내선 일체와 같이 이 아시아인들이 하나의 같은 공동 운명체이고 유럽 열강의 이런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단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발전시킨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동아 공영권은 유럽에서 독일이 아주 빠르게 진격을 하면서 전세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자 아시아에서의 어떠한 권력의 공백 상태에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한국과 대만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침략과 또한 조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개발된 것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아 공영권의 구상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한국 그다음에 대만, 일본이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의 이 대동아 공영권에 있어서의 하나의 핵심적인 하나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동남아시아 지역, 심지어 인도, 호주까지도 일본이 어떠한 침략의 범위 안에 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이제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북동 지역, 또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남미까지도 일본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보면 일본이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까지 이제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또 호주까지도 이제 침공을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이제 군사력도 약하고 인구도 적은 상황에서 일본하고 비밀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의 북부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남부만을 자기들이 유지하는 그와 같은 아주 굴욕적인 협상까지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해제가 된 비밀 문서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호주는 이제 이런 백호주의와 같이 폐쇄적인 이민 정책만을 취해서는 호주의 어떤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이후로 백호주의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이민을 받아들이고 과거에는 영국에 의존하는 그런 연방 체제의 국가로 남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제약의 하나의 멤버로서 적극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2차 세계대전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러한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이주의 어떤 역사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핵심적인 이슈는 이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유럽의 이주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와 구별되는 이 지역에서의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이주가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고 또 군사 독재가 오래 지연되고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그런 나라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밖으로 이출되는 그래서 사실 이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사실 아프리카의 경우도 결국은 이 저발전 그 다음에 그 인구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인데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살펴보면 그와 같은 현재적인 현상, 현재적인 문제가 이 뿌리 깊은 하나의 식민지 시대의 식민주의와 이주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를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그 흐름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이주, 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주, 그리고 세 번째로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이주를 우리가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 이주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인류가 이제 이 지구에 출현한 것이 한 20만 년 전으로 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제 동쪽 또한 중앙 지역에 있는 탄자니아 대지대구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브가 출현했다고 이런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주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알 이브라고 해서 아프리카의 동쪽 중앙 지역에 지역이 이제 탄자니아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브가 이제 처음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생 인류가 영장류의 한 종류로서 이제 최초로 이제 직립하는 그러한 생물로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의 조상인 이브가 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역에서 출현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보면 어머니에서 딸로, 딸에서 손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모계로만 이어지는 하나의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 온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추적을 해보면 그것의 이제 기원을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의 중동부 지역의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그런 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하나의 여성으로부터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이 서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가 이루어지고 또는 남부 아프리카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렇게 홍해하고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마치 뿌리처럼 튀어나온 이쪽 지역을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중동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륙이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대륙으로 이렇게 합쳐져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우회에 있는 것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로부터 이제 이 대륙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메리카잖아요. 그 아메리카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주를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만 년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 대륙에 출현했을 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기후라든가 생태계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제 북동 지역에서 중간 지역을 가로지르는 것이 사하라 사막인데,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적이 이제 초원지대여서 이제 그러한 풀이 자라고 작물이 자라고 또 동식물들이 이렇게 아주 번성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러한 부족들은 결국은 마치 수렵 채취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목축지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축을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서 인류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이주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집단이 반투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투족이 지금의 이제 나이지리아, 카메룬, 나이지리아 하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중앙 부분에, 아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이지리아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인구도 그렇고 경제력에 있어서, 1위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장 큰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이전 시기에서도, 이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의 어떠한 발전에 있어서,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지역을 이제 반투족이 떠나 이제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는 이러한 것이 이 시기에 하나의 역사적인 이주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문명 또는 이주뿐만 아니라 어떤 문명의 발전에 관련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가 않아서 상당히 이제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중동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는 아시아, 우리 중국의 어떤 황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문자가 있어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지만, 이 아프리카에서는 문자로 남겨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이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역사를, 특히 이전의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 어려운데, 이제 점차 이제 이 아프리카 안에서도 이러한 무역과 이주가 상당히 활발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하라 종단 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이제 사하라 사막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 가나, 그 당시는 가나 왕국이라고 해서 상당히 아주 번창했던 그런 왕국이었는데, 이 가나에서의 생산되는 금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금을 교류하는 그러한 무역이 4세기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8세기부터 17세기까지 상당히 부흥한 것으로 이제 역사적 여부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막을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사막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 낙타가 이 등에다가 이러한 이 짐을 잔뜩 짓고 아주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이 양쪽 지역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역이 이루어졌죠. 이 서아프리카에서는 이 금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금이 이제 어떠한 그 금광으로 들어가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강에 마치 사금이라고 하죠. 이러한 금을 담고 있는 이러한 원석들을 강변에서 이제 채취하고 그것을 이제 가려내서 만들고 그래서 금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소금이 생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려를 해야 되고 그만큼 소금이 방출이 되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소금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북아프리카에서의 일종의 우리가 암염이라고 부르죠. 암염. 그러니까 거기가 과거에는 바다였던 것이 이제 융기를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마치 소금밭과 같이 돼서 거기서는 이제 이런 곡괭이 같은 것으로 이제 암석을 소금 암석을 이제 캐서 그걸 이만한 네모만한 크기로 잘라내고 그것을 낙타에다가 싣고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죠. 아직도 이러한 그 전통적인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루트를 볼 것 같으면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집트와 같은 그러한 아프리카 내에서만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와 같은 그 지역으로 가서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까지도 이렇게 금이 수출이 되는 이러한 무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된 교역 상품은 금과 소금이었지만 밀이라든지 올리브, 철제 무기, 낙타, 이슬람과 기독교도 이 교역로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이 아프리카가 또 유럽과 세계와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사하라 종단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것 같다시피 이제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금이 많이 나오지만 소금이 없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소금은 많지만 금이 없고, 이것을 교역하는 이 과정에서 이 아프리카 간에 있어서의 어떤 문명의 교류가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흑인 노예 무역이죠. 우리가 유럽의 이주를 얘기할 때도 다뤘었지만 이것이 이제 15세기 들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16세기 들어서 이제 식민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아메리카나 카리브해 지역에 이런 농장, 금광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수가 한 1,50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흑인들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끔찍한 한 사례는 어느 이런 이런 흑인 노예 무역선에서 정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흑인들을 싣고 가다가 이게 항해가 굉장히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선장이 이 흑인들을 바다에다가 던져서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선장이 나중에 어떤 비판이나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자신의 상품을 이제 다른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 이제 이것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을 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그 피해 보상을 수용을 해서 그 보상을 하게끔. 왜냐하면 그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로 흑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호가 되지 않은 것이 흑인 노예 무역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림을 보여주었다시피 영국에서 이런 총이라든가 가사용품을 실은 것을 아프리카에 가서 팔고, 그다음에 흑인들을 사서 이 흑인들을 이제 북미나 또 중남미에 가서 흑인들을 이제 팔고 거기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그 원재료 같은 것들을 다시 사서
이 영국으로 가서 또 제품을 만드는 이런 삼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이 과정에서 흑인 노예 무역을 통해 가장 큰 수입을 거둔 나라는 영국이에요. 이 영국이 이런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이 후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노예 대신 부자유 계약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인이나 인도인이나 이런 필리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마련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아프리카의 이주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했던 전반적인 흑인 노예 무역에 대한 내용 말고 보다 더 좀 감추어졌던 사실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흑인 노예들이 지금 목에 고리가 이렇게 씌우고 그다음에 손이 묶인 상태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이들을 이렇게 호송하는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부족들 간에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이쪽에 뭐라고 말할까요? 호위병이라고 할까?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총이죠. 이 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영국인한테 줘야 되는데, 결국은 흑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들한테 판매하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전쟁을 통해서 포획한 포로들을 이렇게 이제 팔았는데, 그 수가 모자라게 되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내륙으로까지 들어가서 강제로 흑인들을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래서 사실 흑인들이 정말 흑인 노예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흑인들이 또 가해자가 되는 참 슬픈 하나의 역사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흑인 노예 무역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흑인들을 실어서 팔아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아주 밀집한 공간 내에 아무런 위생시설 없이 이들을 이제 마치 아주 차곡차곡 상품을 쌓듯이 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당시의 흑인 노예선들의 모습인데,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이렇게 발에다 쇠사슬이 채워져 있죠. 용변도 여기서 봐야 되는, 하루에 한 번 옥수수 죽 같은 것만 먹고 몇 개월에 걸친 항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많은 흑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죽으면 그냥 바다에 던지고, 이제 이러다가 이 흑인들에 대한 일종의 대금 지급 방식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흑인을 실어서 했느냐에 대해서 대금을 주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흑인이 얼마만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이 선장이나 선주가 흑인들의 어떤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참 그것이 흑인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이들을 보호하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프리카 노예 시장에서 가장 컸던 것이 이 가나에 있는 케이프 코스트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처음의 목적은 일종의 방어 목적으로 세워졌던 것인데, 이 성이 나중에는 이제 잡아온 흑인들을 여기서 일시 수용했다가 이제 노예선에 실려서 이제 보내는 하나의 정거장처럼 역할을 하게 됐죠.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곳을 한번 방문을 하고 싶은데, 2009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본인 자신이 이제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순방을 할 때 바로 이 가나의 이 케이프 코스트 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보면은 Door of No Return,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안에서 결국은 이 문을 통해서 배를 타고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정말로 슬픈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오게 되면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 이 남부 지역의 찰스톤이라고 하는 곳이 또 최대의 노예 무역 시장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흑인들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이 당시에 그래서 노예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의 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찰스톤은 이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우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사업가 이름이 크라크 케이블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아주 모사꾼이고 또 이제 기회주의자죠. 그렇지만 큰 돈을 벌어서 비비안 리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지만 비비안 리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 떠나게 되는, 그렇지만 결국 자기의 부를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의 일종의 출신 지역이 찰스톤이라고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내에서 주인공들의 어떠한 배경과 이 당시의 노예무역과 얼마만큼 밀접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 아메리카로의 흑인으로 간 사람의 수가 역사학자에 따라 1000만 명이다, 1500만 명이다 이렇게 다른데, 저는 1500만 명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아메리카로 간 흑인은 사실 카리브해나 중남미로 간 흑인에 비교해서 매우 적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KBS 명작 다큐멘터리 바다의 제국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흑인 노예의 3%만이 이 북미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카리브해와 또 남미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앞서 우리가 영국이 이런 흑인 노예 무역을 통해서 가장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 또한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또 흑인 노예 무역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자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노예선의 이름들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이 노예선의 주인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레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라스트 네임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스, 등등. 그리고 이들의 에스니스티를 보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과정에서 또 가장 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흑인 노예 무역에서 또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고, 그래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집단 중에 하나가 또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의 이주를 살펴보면 그것에 식민적인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16세기부터 시작됐던 식민주의가 이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국가로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 내에 여러 과거에는 관련 없었던 부족들이 같이 거주하거나, 또는 한 부족이 여러 개의 국가로 분할이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식민국가로부터 원재료를 가져가고, 또는 자연 광물을 가져가고, 그것을
그 종주국에서 생산해서 어떤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식민국가에다가 파는 이런 그 불균형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식민주의는 결국은 피폐해 줄 수밖에 없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또 이민자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도인들이 또 영국의 지배하에서 아프리카로 많이 또 이민을 가잖아요. 이들이 이러한 현지의 그 부족들과 식민 지배자들의 중간에서 이쪽에 또 중간자 소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민주의는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 경제, 그 나라의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종주국의 어떠한 모든 자원들이 유출되는 방식으로 이 경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발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저발전은 또 정치적인 저발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일종의 매판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자들과 결탁을 해서 어떤 자기들의 자원을 유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정치 권력을 보장을 받고 이 소수의 독재자들이 이제 지배를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고등교육과 같은 하나의 교육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진국가와 또 이 저발전 국가를 우리가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일종의 그 중상층의 형성이에요.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또 안정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중산층이 얼마만큼 그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중상층이 형성되지 못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이제 인민들을 이제 지배하고, 여기선 또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다수가 문맹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떠한 독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공통적인 요인인데, 그것의 하나의 그 근원은 결국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식민주의가 결국은 다수의 인민들을 식민 지배자나 또는 그 나라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게 하고, 경제 발전이 자국의 어떤 자생적인 경제 발전이 아닌 종주국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인 체제로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의 발전 또는 근대적인 사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러한 그 하나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많이 독립한 이후에 그 나라에서 발생했었던 많은 내전들, 독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들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의 패턴이 이제 종주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그 콩고는 벨기에가 지배했었기 때문에 벨기에로 간다든가, 세네갈은 이제 프랑스, 나이지리아는 영국으로 가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에 의해서, 소수의 백인들에 의해서 이제 다수의 흑인들이 지배해 왔고, 그걸 일종의 이제 그런 차별적인 아파세이드라고 하는 이런 흑백 간의 분리 정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지배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우리가 맨델라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 그 백인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이런 대탈출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 그 유럽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가장 그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전이죠. 모잠비크, 앙골라, 짐바브웨, 예?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뭐 등등.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되는 지역, 이디오피아라든가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뭐 이런 그런 지역에서 일어났던 내전들로 인해 가지고 난민이 발생하는 그 아프리카 난민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소말리아 하면은 우리가 많이 기억에 있는 게 소말리아 해적이죠. 결국은 소말리아 안에서의 이러한 내전으로 인해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러한 해적질을 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알다시피 이 내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의 이권을 놓고 서구 열강들 간의 경쟁이 그 안에서 정부군과 반군을 각각 지원하고 그들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 아프리카 내전에서 이런 반군과 또 정부군을 보면 지원하는 국가가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우위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기 그 강대국의 어떤 정치적인 우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양쪽을 그 어떤 그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군사비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끊임없는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이것도 결국은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서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의 저개발, 빈곤, 거기에 또 인구 증가, 여기서 이제 출산 어떤 그 억제라든지 또는 가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자연 출산의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층,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인구 압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내전과 강제 이주 이런 것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50개국 중에 39개가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 1,700만 명가량의 국제 이주자들이 아프리카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프리카에서의 이주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이주다. 결국은 아프리카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좀 부유하고 어떤 경제 활동 기회가 많은 나라로 인접 국가들이 이제 이주하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는 금광과 또 다이아몬드 그런 이 광산이 개발이 되면서 인접 보츠와나라든지 그런 데서 또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면은 아프리카의 전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많고, 근데 거기서 그들이 어떤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무국적의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제 특히 남아프리카의 도시들을 우리가 여행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이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때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이 아주 권력을 잡고 리비아가 이제 아프리카의 하나의 맹주로서 자기가 떠오르려고 할 때 많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비아의 어떤 우리가 수로 건설,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데서 도시로 끌어오는 이 대규모 수로 건설을 할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었던 기억이 있었죠. 이 당시는 또 인근 지역에 있는 또 이주 노동자들이 또 리비아로 많이 오게 되는 그러한 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 아프리카 대륙 안팎의 이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알다시피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로 이렇게 이주가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로 이렇게 이주가 보여들고, 또 보츠와나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곳인데, 바로 이 보츠와나로 또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짐바브웨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또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집트로 간다든지 또 이집트에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유럽으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지중해에 가까운 곳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주가 일어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내에서 좀 더 경제적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러한 이주가 있다고 하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는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또는 유럽으로 이렇게 이주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곳들이 이제 이게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근데 사실 아프리카는 이 북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하고 인종적인 면이나 또는 문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과거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았었고, 또 그리스의 일종의 디아스포라 식민지가 일찍이 이제 건설됐던 것이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종의 우리가 지중해 문명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이 이제 일종의 아프리카의 문명권이라고 한다면,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지중해 하나의 문명권 안에 일찍이 이렇게 편입됐었던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역사도 다르고 이주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의 이주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하나의 전통적인 이동의 형태, 특히 이제 우리가 카라반이라고 하죠. 카라반,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낙타를 통해서 이렇게 교역하는 이런, 또는 우리가 메카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런 전통적인 이동 형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내에서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북아프리카에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내에서 하는 노동 이주, 또는 난민 시리아라든지 보면 레바논이라든지 이라크 등지에서 발생한 전쟁, 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 이주, 그리고 이제 여기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 크게 6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번 우리가 이 중동 아프리카의 이주와 관련해서 좀 이게 하나의 문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번 이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향료 루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적인 하나의 교역료가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비단길이잖아요. 비단길, 그거의 그만큼 비중은 크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됐고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향료 루트입니다. 그래서 향료하면 대체로 보면 유향이라든지 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향을 피워서 이제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쓰거나, 또는 이 유향이나 모략이 이제 또 의약품으로도 쓰였고, 지금도 유향 같은 경우는 화장품으로 많이 쓰여요. 피부 같은 걸 재생시키고 하는. 그래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람나무의 일종인데,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마치 고무, 흰 그런 고무 액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유향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이게 그 상처를 내서 생겨난 이런 물질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유향인데 바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아라비아의 남쪽 지역에서 대상들이 낙타에 싣고 이제 가자 지역,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을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무역의 형태였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에 거주하던 나바테아인들이 이 기원전 7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향료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에서 이제 별이 계속 이동해서 예수가 탄생한 예루살렘의 오두막 나국간에 딱 멈춘 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찾아서 왔다가 결국 멈춘 곳에 보니까 아이가 출생했고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생각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하죠. 그래서 보면 왜 황금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다 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겠지만 왜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을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바로 우리 이만큼 이 당시에 유향과 모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상품이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동 또 북아프리카를 연결했었던 사실 비단길 못지않게 중요한 무역이 바로 향신료 무역이에요. 이것은 전 중국이라든지 또는 자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 등지에서 생산됐던 향신료들, 시나몬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피, 또는 생강, 울금, 나중에는 이 대항해 시대 때는 블랙페퍼, 후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시아, 동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아랍의 상인들이 대상 무역을 통해서 이 아시아로부터 가져온 향신료를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했고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걸 유럽에 판매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베네치아 공화국은 군사력, 경제력 면에서 가장 뛰어났던 나라, 하나의 공화국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함락을 하죠. 그래서 딱 이 오스만 제국이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딱 지배하면서부터 엄청나게 비싼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대상 무역에.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향신료를 찾아서 이동하게 된 것이 결국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에 가게 되는 이 바스코타 가마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는 항로가 개발이 되면서 바로 이런 향신료 무역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콜럼버스는 그걸 자기는 반대쪽으로 가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건데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출발점이 바로 향신료죠. 그리고 왜 향신료가 그렇게 정말로 중요했을까? 이 당시에는 뭐 고기라든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마땅치 않았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품들이 쉬이 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고기라든지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향신료가 매우 중요한데,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시아로부터 이걸 수입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정도로 이 당시에 향신료의 가치는 금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재화에 대한 인간의 탐욕, 재화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이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됐고, 그러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가 거기에 참여해서 일종의 부국을 취하는 정책으로 이러한 항해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열강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군사력을 갖춘 유럽의 국가가 결국 식민지를 또 무력으로 지배하는,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이렇게 억지로 무역을 하게 한다든지, 인도를 지배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출발점이 결국은 이러한 재화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이런 것을 가져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에 대한 인간의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해서 목숨까지도 우리가 담보할 그런 위험을 택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 우리가 중국의 14세기에 있었던 그 정화의 대원정은 이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었었죠. 정치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영락제가 죽고 난 이후는 이제 바다로부터 중국이 철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공백이 된 상태를 서구 열강 국가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바라보는 이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시각, 이것이 결국은 세계사의 주역을 바꾸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이 바다를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은 것이죠. 그 중국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굳이 교역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런 것은 바다를 굳이 이렇게 탐험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대항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양은 동양에 비교해서 가진 게 없는 정말로 빈국이었어요. 향신료도 없었고, 비단도 없고, 도자기도 없고, 또 차도 없었고, 모든 것을 다 이 인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것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것이 역전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이제 가져다 준 것이죠. 결국은 바다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 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문제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주는 정착 이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정복한 제국은 그 이쪽에 자신들의 지배를 보다 더 확고하기 위해서 이 그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 재배치 전략을 통해서 이슬람이 지배하는 세력에 무슬림들이 정착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좀 빠르게 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근대에 들어서서도 그 자민족, 해외에 있었던 자민족들이 다시 이제 모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또 정책으로도 이어지죠. 지금 오스만 제국의 후예가 터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었던 땅에 비교해서 아마 뭐 10분의 1이라고 할까? 그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 터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터키는 자기가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는 생각으로 오스만 제국에 살던 사람들로 하여금 터키에 재정착을 하게 한다던가, 또는 뭐 이스라엘이 귀환법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이러한 귀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서 불과 한 80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이것이 98년에는 600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가장 아주 극적인 그 귀환 위주는 그 이디오피아에 있는 흑인 유대인들의 이주죠. 이디오피아에 흑인 유대인이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후손으로 볼 때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디오피아에 살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뭐 3,00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디오피아는 대다수가 그 이슬람을 믿거나 또는 기독교를 믿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모세 작전, 또는 솔로몬 작전 이러하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용기, 비행기를 보내서 이 흑인 유대인들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공수하는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또 소련 체제에서 또는 그 나치 체제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을 그 독립 이후에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인구를 아주 증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실업, 불안전 고용, 또 30세 이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배출 요인이 굉장히 강하고, 또한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동은 끊임없는 내전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을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서 독립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살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졸지에 이제 일종의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 430만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이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참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디아스포라로서 박해를 받았다가 이제 자신들이 또 이제 국가의 주인이 되면서 거기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만드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걸프 전쟁이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경제적으로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쿠르드족들, 이 쿠르드족들이 이제 이 박해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라크의 난민들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거기에다가 또 시리아, 레바논 등등 이 안에서 일어난 또 내전들이 또 많은 국민들을 인접 국가인 터키라든지 그러한 또는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요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난민들이 이제 유럽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은 유럽 국가 내에서 많은 또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를 유발을 하게 돼요. 우선은 난민 중에 이제 좀 테러리스트와 같은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안보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또 이들이 또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주류 종교나 문화에 동화하지 않는,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어떤 교육 수준이나 경제 여건이 좀 유리하지 않은, 인적 자본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정착할 때 어떤 재정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럽 내에서 반이민자 정서, 반난민 정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이민, 반난민의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극우 정치가 부활하게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중동의 내전으로 인한 난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모리타니를 경유해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이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비밀리에 이제 마치 암거래 하듯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미립국을 주선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주면 그들이 정말 안전하지도 않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다가 이게 이제 침몰하기도 하고 또 해적에게 이제 강탈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아주 진퇴양난에 빠지죠. 이들을 받아들이자니 자국 내에서의 비판 세력이 강하고 안 받아들이자니 또 인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취하는 방법은 이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떤 경제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가 스스로 좀 통제를 하라. 이제 미립국 하는 것을 억제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북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 이주의 쿼터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이러한 불법 입국을 억제하라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AP 프레스, 우리가 AP라고 하는 연합뉴스에서 이 시리아 난민이 이제 실었던 배가 이제 침몰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해변가에 이제 쓰러져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담은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성의 그러한 목소리가 들으면서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 그것도 또 오래 가지 못했던 이러한 사진의 한 컷이 세계적인 여론을 또 이렇게 바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중동, 북아프리카 안팎의 이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커다란 흐름은 이 아프리카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로 이렇게 하나의 이주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산유국으로서 부유하고 또 그 어떤 대규모 어떤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노동자들이 이제 필요로 하죠. 이 중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 도시들로 유명한 곳인데 우리가 보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게 칼리프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부지 칼리파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건물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나게 큰 쇼핑몰들이 있고 세계 최첨단의 모든 그 어떤 건축 기술, 디자인이 다 지금 결집되고 있는 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인공섬도 있잖아요. 세계 지도를 그대로 한 거기서 뭐 유명한 세계 할리우드 배우들이 또 세계 지도에 땅도 사기도 하고 세계 7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가장 유일한 7성급 호텔도 그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러한 이주민들이 전체 국민의
한 75%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의 어떤 일종의 특별 세일 그러니까 세일 상품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이 두바이에 가면 3일간 호텔 체류비를 주는 아주 그런 특별 상품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뭐라고 말할까, 막 확산되기 전이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란하고 미국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다가 비행기가 미사일로 공격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컸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중동에는 가보지 못했고, 또 좋은 하나의 기회다 싶어서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으로 가서 거기서 3일간 체류해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 전공이 또 이주니까 이제 관광도 있지만 한번 그 안에서의 어떤 이주의 패턴을 보려고 관심을 가졌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75%의 인구가 이주민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은 이러한 이주민들 간에 있어서의 위계, 인종적인 위계가 아주 뚜렷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까 말했던 건축의 디자이너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계, 호주계와 같은 이러한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적인 그 관리직을 하는 사람들은 아시아인들이에요.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들. 특히 인도인들이 영어 능력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중간 계층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건설 노동자로서 또는 가사 노동자로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인 또는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인, 태국인들, 이들이 이제 하는, 그래서 인종에 따라 일종의 이런 위계의 서열이 뚜렷하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주민들이 아무런 어떠한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가족하고 재결합할 수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현지인들과 결혼할 수도 없어요. 아주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다 박탈당하는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중동의 산유국으로의 이주 다음에 또 한 가지 커다란 흐름은 바로 이렇게 터키를 거쳐서 그다음에 그리스를 거쳐서 이제 유럽, 영국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독일로 이렇게 이주하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프리카와 또 중동 북아프리카의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이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